이제 Making Things Move라는 교재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PPT를 제작을 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Making Things Move라는 이 교재에서는 크게 대단원으로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차례대로 크게 이제 대단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1장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메커니즘 및 기계 소개라고 해서, 메커니즘은 기계적으로 부품을 조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공식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 하면 이제 워크는 포스 곱하기 디스턴스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스는 물체의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작업을 도와주는 모든 장치이고, 모든 기계에는 레버, 플리, 나사, 그리고 기어와 같은 단순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먼저 레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레버는 피벗점을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이제 큰 힘을 만들어내는 지렛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로는 이제 시소, 병따개, 수레 등 이렇게 있고요.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이 Making Things Move라는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사진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먼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레버에 대한 예가 지금 나와 있어요. 먼저 좌측에 보시면 시소, 그 아래에 병따개, 가운데쯤에 이제 수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사람, 인체의 팔도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레버와 같은 원리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풀리예요, 풀리. 풀리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게 있는데, 풀리는 벨트랑 함께 세트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벨트가 이제 풀리의 홈에 안착이 되어서 풀리가 회전을 할 때 기계적 이점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좌측에 한번 그림 1-12번, 좌측 하단에 있는 1-12번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풀리가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개방형 풀리가 있고, 그 옆에 1-13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 폐쇄형으로 작동하는 풀리가 있습니다. 먼저 개방형 풀리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번 같이 비교해서 한번 봐보세요. 개방형 풀리는 도르래 형식과 비슷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이제 호이스트나 혹은 이제 깃발 개양 같은 거 다 이제 어렸을 때 해보셨을 텐데, 깃발을 개양할 때 이제 밧줄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깃발을 개양을 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한 게 이제 개방형 풀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사가 있어요. 나사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듯이 단순히 이제 부품을 고정 혹은 조립을 할 때 사용하는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이제 파워 스크류 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파워 스크류 나사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자동차 같은 이런 무거운 물체에 바퀴를 만약에 이제 교체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자동차를 들어 올린 다음에 바퀴를 교체를 해야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파워 스크류 나사예요.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입니다. 기어는 이제 간단하게 기어는 힘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의 종류에도 스퍼기어, 렉앤핀이어, 베벨기어, 웜기어 등 이제 다양한 유형의 기어가 존재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기어를 이제 스퍼기어라고 하는데, 스퍼기어 같은 경우에는 기어의 이수, 즉 톱니수죠. 톱니수, 그리고 피치원 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피치원 지름, 그리고 피치값, 이렇게 세 가지를 스퍼기어의 세 가지 요소라고 크게 구분지어 놓습니다. 기어의 경우 이제 단독으로 존재하기가 어렵죠. 기어 하나만 도는 거는 조금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기어의 경우 단독으로 존재하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맞물려서 작용하는 그렇게 기어 두 개 이상의 기어가 항상 맞물려서 결합되는 형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기어의 크기나 만약에 맞물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기어의 크기나 이제 톱니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올바르게 맞물리게 하려고 하면은 두 기어의 직경 피치라는 게 있는데 이 직경 피치 즉 기어의 2와 2 사이 톱니와 톱니 사이의 거리를 이제 피치라고 해요. 그 피치 값이 같아야지 이제 두 기어가 올바르게 맞물려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 기어의 종류에서 이제 레겐 피니언이라는 기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레겐 피니언은 조금 생소한데 먼저 레겐 피니언도 일단 한 세트예요. 렉이 따라오면 피니언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먼저 피니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어의 또 다른 이름이고요. 조금 작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형태의 스퍼기어다. 똑같이 스퍼기어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제 렉도 피니언이 있으면 렉이라는 게 있는데 렉도 이제 기어긴 기어예요. 근데 스퍼기어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펼쳐진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레겐 피니언은 원형 형태의 피니언이 펼쳐진 렉이라는 기어 위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게 지금 그림 1-12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저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게 레겐 피니언이고요. 일반적인 기어 같은 경우에는 입력과 출력이 이제 회전 운동으로 둘 다 이제 작용을 하지만 레겐 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회전 운동을 이제 선형 뭐 좌우가 되든 상하가 되겠죠. 그렇게 선형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겐 피니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베벨 기어예요. 베벨 기어. 이 베벨 기어는 이제 특수한 케이스인데 그림 상단 1-22 상단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기어가 여태는 이제 다 원형으로 생기거나 이제 선형으로 이제 렉 기어처럼 이렇게 펼쳐진 형상인데 이 베벨 기어는 이제 원뿔 형태로 생겼습니다. 원뿔 형태. 원뿔 형태로 생겼는데 베벨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베벨 기어는 회전 방향을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베벨 기어입니다. 다음으로 웜기어예요. 웜기어는 이제 원기둥 형태로 생겼는데 이에 상호작용하는 기어는 일반 스퍼기어랑 이제 같고요. 원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벨 기어 아래쪽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원기둥 형태로 생긴 거예요. 위에 달린 거. 이제 이제 하단 그림이랑 똑같이 웜기어는 간단하게 모터와 결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웜기어의 한 번 회전으로 인해서 맞물려 있는 이 스퍼기어의 회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기계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기어들보다 모터에 결합해서 사용하기 쉽다는 점이 조금 그런 이점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1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다 드렸는데 2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료와 이제 부품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장에서는 이제 재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재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목재가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에서 이제 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재료마다 이제 강도나 특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랑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재료의 특성에서는 단순 크기를 가지고 이제 재료의 사이즈라 하죠. 사이즈 가지고 단순히 이게 재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CNC 가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재료가 회전하는 엔드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열을 받아 변형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다 재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재료는 뭐 엔드밀에 의해서 마찰을 받아서 이제 깎게 되는데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형이 오는 재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변형이 조금 덜 가는 재료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재료마다 다르게 되는데 이런 변형이 가는 거 이런 것을 재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료의 특성에서는 재료가 이제 늘어나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 이제 재료가 일정한 힘을 받아서 부서지게 되면 그 부서지는 성질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력. 장력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장력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그네에 앉아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사람이 이제 어린 아이가 그네에 앉아 있는데 그네를 보시면 체인이 달려 있죠. 근데 사람이 앉아 있을 때 그 체인이 이제 사람 무게로 인해서 좀 팽팽하게 될 텐데 그 힘을 체인이 받는 그 스트레스 즉 그 힘을 이제 장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축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압축. 이제 뭐 PPT를 보시다시피 압축의 다른 말은 이제 스쿼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압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재료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수축되는 성질을 압축이라고 합니다. 압축의 경우에는 외부에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되면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하실 때 압축 강도라고 하는 게 이제 재료마다 혹은 재료마다 이제 다 다를 거예요. 압축 강도가. 그 압축 강도를 잘 고려해서 재료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단 응력은 지금 좌측의 그림에 이제 왼쪽 하단부 이제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서로 평행한 힘이 물체에 가해질 때 물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성질을 전단 응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허용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공차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재료를 이제 기계로 가공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가공을 할 때 이제 공차 범위를 0.5인치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계로 가공한다 해서 정확히 기계가 0.5인치의 공차를 맞춰서 가공이 될까요? 네,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계마다 어 기계마다 기계 자체의 공차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도 공차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CNC에 달린 엔드밀로 이제 재료를 가공하는 그런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이제 엔드밀로 이제 계속 마찰 혹은 이제 가공을 하다 보면, 이제 재료가 이제 열을 받게 되는데, 그 열이 얼마나 받느냐, 혹은 수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공차가 많이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도 공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허용 공차 범위 내에 가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재료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인데요. 3장에서는 부품을 이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이제 부품을 고정하는 데 있어서 영구적으로 고정을 할 것인지 부품과 부품끼리를 영구적으로 붙일 것인지 혹은 일시적으로 잠깐만 붙여놓을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만약 부품과 부품을 영구적으로 먼저 시켜버렸는데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다시 분해해야 될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그게 영구적으로 먼저 붙여놨기 때문에 영구적이라는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구적으로 조인트를 걸어버린 것을 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겠죠. 혹은 이제 많은 열을 가해서 이제
분리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재료의 손상, 입는 손상이라던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차라리 진짜 심할 경우에는 부품을 다시 재생산해야 된다는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용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영구적인 조인트를 먼저 쓴다기보다는 비영구적인 조인트를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이 판단이 맞다 싶으면 영구적으로 조인트를 바꿔서 해주시는 게 가장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먼저 비영구적 조인트랑 영구적인 조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 비영구적인 조인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드릴게요. 비영구적인 조인트의 장점은 실용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합과 분리도 비교적 간단하겠죠. 간단하고 종류에는 이제 비영구적 조인트 종류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볼트와 너트, 못, 나사, 와셔 뭐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 자석, 케이블 타이, 클램프 등등 있겠죠. 먼저 이제 비영구적 조인트에서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가장 대표적인 이제 볼트와 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사랑 볼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좌측 그림에서 이제 제가 볼트랑 나사라는 이제 용어를 이제 쓸 건데 제가 나사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거 볼트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제가 볼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거 나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좌측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좌측 그림에 보시면 나사산 나사산과 산까지의 거리인 피치 그리고 불완전 나사부, 나사부, 나사의 직경, 나사의 길이, 나사의 머리, 이런 등등, 나사를 이제 구분 짓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나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표준 규격이 존재합니다. 그 규격에 맞게 나와 있어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편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나는 조금 특수한 나사를 제조하고 싶다 하시면 그래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표준 규격의 나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원하는 나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겠다 하시면 따로 제작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표준 규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규격에 맞게 설계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좌측 그림과 같이 나사로 두 재료를 결합을 한다고 할 때 간단하게 재료에 관통되는 구멍을 뚫어서 볼트를 넣고 그 다음에 볼트 끝에 이제 나사 부위에 너트를 체결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이제 체결되는 너트 밖으로 볼트가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깔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튀어나와야 할 경우도 존재합니다. 또 지금 이 3-3 그림의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볼트랑 너트랑 체결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우측에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 이건 단순히 볼트만 체결되어 있고 나사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볼트만 쓸 때도 있습니다. 볼트랑 너트는 일단 세트인데 상황에 따라서 볼트만 체결할 때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재료 자체에 이제 앞나사라고 하는 이제 탭이라고 해요. 탭. 재료 자체에 탭을 내서 볼트만 체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체결하는 그 재료가 금속의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체결되는 그 재료가 목재나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볼트랑 이제 너트를 과하게 조인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목재나 플라스틱이었으면 그 재료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파손이 될 우려도 있겠죠. 너무 과하게 조이게 되면.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마다 이제 나사의 머리가 존재하는데 위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나사 머리의 종류에 대한 자료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그림입니다. 아래 그림. 아래 그림 이제 3-8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재료 밖으로 나사의 머리가 튀어나올 경우에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사 머리가 재료 자체에 묻힐 수 있도록 카운터 보어 혹은 카운터 싱크라고 하는 나사 머리를 추가적으로 나사 머리 구멍 이제 나사 머리가 묻힐 수 있도록 나사 머리 구멍을 추가적으로 재료에 가공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사는 이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재료의 특성이나 가공 상황에 따라서 나사를 선택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와셔라는 부품이 있어요. 와셔는 나사 볼트를 이제 체결하기 전에 와셔를 먼저 체결되는 재료의 그 구멍 위에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볼트를 넣고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와셔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보시는 PPT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기본 재료의 손상을 피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볼트랑 너트랑 과하게 조인트를 이제 조이게 되면 재료가 금속의 경우에도 뭐 자국은 남을 수 있어요. 과하게 조인다 하면. 근데 목재나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과하게 조이면 금이 간다거나 심하면 파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와셔가 이런 것을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를 해주는 게 와셔의 첫 번째 기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영역의 나사의 고정력을 강화시킨다. 나사의 고정력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 나사 머리 바로 아래에 작은 곡면 부분에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스페이서 역할을 한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재료의 손상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나사, 볼트, 와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영구적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하면은 이제 영구적인 조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영구적인 조인트에는 단순 접착제, 용접 혹은 에폭시가 있습니다. 영구적 조인트를 영구적 조인트를 이용해서 부품을 고정할 때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 수정이 이제 영구적 조인트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영구적인 조인트를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 수정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영구적 조인트를 먼저 사용해보고 나중에 영구적 조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접착제 영구적인 조인트에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접착제인데, 접착제는 본드부터 해서 이제 에폭시까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접착제를 사용할 때 이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은 접착되는 두 재료의 표면에다 이제 접착제를 도포해서 붙일 건데 그 표면을 깨끗하게 연마를 친다거나 혹은 간단하게 저희 사포질을 한다거나 속히 말해서 뭐 야스리라고 하죠. 뭐 그런 파일 같은 걸로 문대가지고 질감을 고르게 해야지 접착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목재 접착제가 있는데 목재 접착제는 나무 결을 따라서 나무 조각을 결합하는데 사용하는 게 이제 목재 접착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폭시도 접착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지금 에폭시 그림인데 에폭시 종류도 되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에폭시는 금속과 같은 복합재를 접착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단단하게 고정되기 때문에 샌딩이나 이제 접착하고 나서 샌딩이나 페인트 칠과 같은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 에폭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크릴 접착제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 접착제 설명드리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 접착제는 다른 접착제와 다르게 플라스틱 표면에 먼저 도포를 하게 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도포한 표면을 녹여서 그 녹인 상태에서 아크릴끼리 플라스틱끼리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붙이게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접착제랑은 방식이 조금 살짝 다르죠. 이런 접착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크릴 접착제는 다른 그냥 본드나 이런 걸 쓰면 안 되느냐?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붓기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아크릴, 즉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이제 붙인다고 할 때 제가 아크릴 접착제를 써봤는데 가장 이제 깔끔하게 붙게 되더라고요.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접착제에서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리벳에 대한 리벳에 대한 영구적 조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리벳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 나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사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리벳은 나사산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게 생겼습니다. 리벳의 경우에도 결합할 때 망치와 같은 이제 무거운 물체로 내려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리벳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용접, 브레이징 혹은 납땜으로 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용접은 간단하게 두 개 금속 사이에 이음새를 따라서 용접제를 녹여서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용접제에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데 가능하면 결합되는 금속의 재료랑 똑같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징이 있습니다. 브레이징 또한 이제 용접과 같이 용접제를 녹여서 결합하는 점에서 많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용접의 경우 이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보통은 이제 재료의 변형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용접 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연마 작업을 거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브레이징은 열로 인해 이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용접이랑 브레이징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이제 브레이징 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용접제도 있었죠. 브레이징 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브레이징 제를 이제 뭐 은을 쓰게 되면 실버 솔더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솔더링 자체도 이제 용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많이 이제 유사한데 브레이징이랑 용접이랑 많이 유사한데 일단은 다르다는 거. 이제 브레이징은 열로 인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납땜은 이제 앞에 설명드린 용접이랑 브레이징이랑 비교했을 때 결합성을 많이 떨어져요. 많이 이제 떨어진다기보다는 많이 약하죠. 앞에 설명드린 것보다. 근데 하지만 이제 납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기 부품이나 전선을 서로 연결을 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부품의 고정에 대해서 이제 앞에 이제 4장은 토크와 마찰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토크는 이제 간단하게 회전 강도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지금 무언가를 회전시키고자 할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한번 공식적으로 따져봤을 때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라는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PPT 보시는 것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토크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어요. 오른팔을 만약에 수평으로 뻗었을 때 수평으로 뻗고 이제 그 뻗은 그 손 끝에 이제 손에 어떤 물체를 잡고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그 수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번 이렇게 회전 운동이라고 할게요. 이 회전 운동을 했을 때 팔에 느껴지는 이 피로함을 바로 토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토크라는 것을 느껴보실 수 있고요. 근데 팔을 만약에 위로 올렸을 때보다 위로 올렸을 때는 지금 팔에 느껴지는 이 토크가 조금 있죠. 근데 하지만 팔을 살짝 이제 아래로 내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위로 올렸을 때보다 그 느껴지는 토크가 조금 덜할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팔을 올렸을 때는 힘, 즉 이제 중력을 더 받죠. 제 팔이 받기 때문에 이제 어깨에 가해지는 토크가 높아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팔을 이제 내리게 되면 받는 중력은 더 줄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는 팔에 느껴지는 토크는 더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문을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는 지금 그림이 문 같이 보이진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 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뭐 문의 경우에는 이제 문의 경우 힌지는 회전축입니다. 그쵸? 힌지는 회전축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아까 방정식 앞서 설명드린 이것처럼 토크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팔로 예를 들었을 때는 중력, 제 팔이 받는 중력, 즉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선 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이제는 힘이 아니라 거리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 4-1과 방정식에서 그림 4-1과 방정식에서 적용된 힘에서 힌지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토크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힌지가 지금 회전축이잖아요. 근데 힌지 회전축 바로 옆에 문의 안쪽이라고 할게요. 문의 안쪽을 이렇게 밀어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문은 쉽게 닫힐 거예요. 근데 문의 바깥쪽에서 제가 힘을 줘서 문을 닫는다 하면 그 안쪽에서 밀 때보다 바깥쪽에서 밀 때가 작용되는 그 토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토크는 앞서 설명드린 힘과 거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찰입니다. 마찰은 두 표면이 서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게 마찰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마찰이 이제 힘의 메커니즘을 빼앗아서 효율성을 빼앗을 때도 있습니다. 마찰 또한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작용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가능하면 이제 마찰을 적게 해서 내부 메커니즘이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 아래쪽에 4-5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상자를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말고 저 상자가 있는데 바닥에서 들어올리지 말고 한번 발로 그냥 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얼마나 이제 그 상자를 밀 때 발로 상자를 밀 때 얼마나 힘이 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상자의 무게를 지금 이 PPT 이 교재에서는 50파운드의 무게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50파운드 상자와 나무 바닥 사이에 마찰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발로 이렇게 세게 밀어야 되겠죠. 이 힘은 수직 힘, 즉 N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수직되는 즉 마찰되는 그 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그 마찰 계산하는 공식도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계산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와 마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5장에서는 이제 기계 및 전력이라고 하는 대단원인데
보시면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중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부터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듯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동차의 내연기관만큼 복잡한 에너지원도 존재를 한다. 또한 자전거와 같이 우리가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자전거가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페달을 밟는 거랑 같이 이제 저희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해서 화학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희가 그 에너지로 그 음식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로 걷거나 달리거나 혹은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점프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기계의 에너지를 일반적으로 마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마력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기계의 에너지를 마력이라고 한다. 그 아래쪽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공식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잠재적인 에너지는 무게 곱하기 높이, 뭐 운동 에너지는 뭐 질량 곱하기 속도 곱하기 2분의 1, 뭐 나누기 2가 되겠죠. 그리고 일은 W인데,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즉, 일과 이제 거리 자체가 에너지랑 같다는 뜻이고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라는 거. 그리고 전력은 즉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책에서 이제 가져온 거라서 조금 이게 설명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자세한 거는 그 뒤에 이론적인 설명을 제가 부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력과 달리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물이나 사람에 의해 직접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않고 공기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경사진 언덕 위에 있는 공이 경사를 타고 내려오는 것과 같이 전기 또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릅니다. 예를 들어 번개가 내려칠 때 에너지가 적은 최소한의 경로의 지면을 찾는 것도 이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는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한 전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직류라고 하는 DC라고 하는 이제 직류가 있는데 DC는 즉 직류는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의 일정한 전기 흐름을 뜻하고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DC를 공급합니다. 직류를 공급을 하고 다음 교류는 AC라고 하는데 A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가정집에서 많이 쓰는 그 교류예요. 콘센트. AC 전원은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가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가장 유용한 유용한 게 AC라고 하는 교류고요. 그리고 팬 혹은 뭐 블렌더와 같은 일부 기기는 AC 즉 교류 전원을 직접 사용을 해서 제품의 교류 모터를 작동을 시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DC 전원, 즉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전자제품에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AC/DC 컨버터라고 하는 것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간단한 공식이 나오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 이게 사실 이제 초중고등학교 때 뭐 물리 시간이나 과학 시간 때 나오는 간단한 그런 공식들이죠. 그리고 지금 5장도 기계 및 전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6장에는 이제 모션 생성 혹은 이제 제어 옵션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 모든 이동되는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액추에이터다. 즉 기계의 시스템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요. 그중 이제 모터가 가장 일반적인 액추에이터가 됩니다. 모터는 이제 많이들 접근하기가 쉽고 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모터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하면은, 모터는 이제 감겨진 와이어와 자석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전선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이 되고요. 자석을 해당 자기장에 가까이 가져다 댄다고 가져가게 되면 이제 모터 혹은 그 자석이 끌리거나 이제 밀어내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장에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모터는 이제 샤프트는 이제 막대예요. 막대에 이제 와이어 코일을 이제 감아가지고 장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장을 이용함으로, 그래서 생성되는 그 자기장을 이용함으로, 자석이 코일을 밀어낼 때, 와이어 코일이 감고 있던 샤프트가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서로 이제 밀어내게 된다고 가정하면 그 안쪽에 있는 샤프트가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샤프트를 계속 회전시키려면 자기장을 계속적으로 뒤집거나 밀어내기와 끌기를 반복한다고 하고요. 일단 이게 기본적인 모터의 작동 방식이고요. 그 외에도 모터에는 DC 기어 헤드 모터, 서버 모터, 스테퍼 모터, 교류 모터, 리니어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솔레노이드라는 게 있어요. 솔레노이드는 지금 하우징, 플런저, 스프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이제 모터처럼 회전하는 대신에 이동하는 모터처럼 보입니다. 이제 플런저 주위에 와이어 코일이 있고요. 코일을 통해서 전기가 흐를 때 플런저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짧은 선형 스트로크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로봇 기구를 만드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이오드는 전기 에너지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흐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이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이제 흐르도록 하는 작은 전자 부품이고요. 한 방향으로만 이제 흐르도록 할 수 있는 전류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도록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한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통과할 때 빛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디커플링 커패시터, 좀 용어가 좀 어렵죠. 디커플링 커패시터라는 게 있는데, 디커플링 커패시터는 모터를 켤 때나 방향을 바꿀 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스파크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직류 모터의 두 리드에 커패시터를 납땜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와 릴레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트랜지스터와 릴레이는 손가락으로 껐다 켰다 하는 전자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대개 모터에 이제 필요한 전류량과 이제 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터로 작업할 때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 모터리스 모션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터는 가장 일반적인 액추에이터인데, 근데 이제 모터 외에 이제 유압과 공압, 인체 근육이라고 하는 모터리스 모션이 있습니다. 유압은 액체 구동 메커니즘에 관련이 있고요. 교류 전원으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하고요. 유압 장치는 가격이 고가입니다. 고가라고 합니다. 이제 유압은 이제 액체를 이용한 압력이겠죠. 그래서 더 설명을 들어보자면, 또 액체는 압축하고, 지금 여기 PPT에 오타가 있는데, 압축할 수가 없고, 이제 액체 자체를 뭐 압축할 수도 없고, 찌그러뜨릴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압축한다, 혹은 찌그러뜨리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액체는 뒤로 밀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압이고요. 그리고 유압이 있다고 하면,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공압은 이제 기압이라고도 하는데, 공압은 이제 가스 구동 메커니즘을 다루고요. 가스는 압축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압축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압은 일반적으로 유압보다 훨씬 낮은 압력에서 사용되므로 훨씬 안전하고요. 공압 액추에이터는 전기 모터가 위험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는 치과 도구라고 나와 있네요. 자, 치과 도구가 뭐 제가 치과는 가봤지만 치과 도구가 어떻게 생긴지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치과 도구라고 하는데 치과 도구에 이제 뭐 공압을 쓴다고 합니다. 이제 공압을 압축하여 사용하는 기구물에는 에어브러시는 많이 써보셨죠? 에어브러시, 그리고 타이어 펌프, 타이어 이제 펌프, 네, 이제 휴대용 압축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도 이렇게 간단하게 모션 생성 혹은 제어 옵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고요. 7장에서 베어링, 커플링, 아까 배웠었던 이제 기어, 나사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프링이라는 것도 나올 거고, 아마 이 7장이 약간 이 교재의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시면 이제 메커니즘은 입력부터 출력까지 일어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입력은 핸드 크랭크에서 전기 모터에 이르기까지의 에너지원을 말하고, 출력은 기계적 메커니즘을 따라 보여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베어링, 부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어링은 움직이는 부품과 고정 부품 사이에 사용되는 마찰을 감소시키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베어링은 저희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 바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바퀴와 같은 것에서 이제 바퀴 같은 경우에는 잘 굴러가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제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바퀴의 경우에는 이제 베어링 종류 중에서 볼 베어링이라는 게 이제 장착이 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또 뒤에 알아볼 거고, 그리고 뭐 또한 이제 모터 내부에서도 베어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디얼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디얼 베어링의 목적은 기어 혹은 기어랑 풀리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랑 같이 이제 물체가 샤프트에 하중을 가하더라도, 샤프트는 제가 막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막대에, 즉 샤프트의 물체가 하중을 가하는 상태라고 해도 회전 샤프트를, 그러니까 막대를 지지하고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레이디얼 베어링이다. 일부 레이디얼 베어링에는 마찰을 줄이는 롤링 요소가 있다. 롤링 요소가 볼 형식일 경우에는 볼 베어링, 실린더의 경우엔 롤러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전에 레이디얼 베어링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레이디얼 부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디얼 부싱은 저속도는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된다. 레이디얼 부싱에도 방사형 부싱, 오일 라이트 부싱,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레이디얼 부싱을 정의하는 세 가지 측정 치수는, 레이디얼 부싱을 이제 측정하는 세 가지 측정 치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외경, 내경, 총 길이를 측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먼저 부싱을 설치하기 전에 샤프트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스러스트 베어링. 스러스트 베어링은 평행한 축이 있다고 하면 그 축의 방향으로 하중을 지지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러스트 베어링은 식당에 이제 중식당 가보면 턴테이블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런 회전식 테이블에서 이제 무거운 이제 음식을 올려놓게 되면 그 턴테이블에 이제 바퀴가 달려 있을 텐데 이제 음식을 여러 개 올려놓다 보면 이제 그 바퀴가 받는 하중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완화시켜 줄 때 쓰는 게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볼 베어링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더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제 의자가 360도 회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의자는 이제 360도 회전되는 의자가 아닌데 이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의자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 예로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러스트 볼 베어링 그리고 롤러 베어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스러스트 볼 베어링과 롤러 베어링은 둘 다 축 방향이 하중을 처리하기 때문에 유사한 부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러스트 와셔 부싱 그리고 스러스트 와셔 부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러스트 와셔 부싱은 미끄러운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회전하는 물건을 지지할 수 있는 고품질의 평평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와셔처럼 보인다. 스러스트 볼과 롤러 베어링이 세트로 제공되어 롤링 요소가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면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롤링 요소가 필요 없는 경우 스러스트 와셔 자체를 스러스트 부싱으로 사용하여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형 베어링 그리고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그림과 같이 선형 베어링은 종종 지금 오타가 나 있는데 샤프트를 따라서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원통형 슬리브에는 이제 다른 베어링과 마찬가지로 스틸 볼을 고정하지만 베어링은 회전하지 않고 샤프트를 따라서 롤링을 할 수 있다. 리니어 베어링은 정밀하고 경화된 스틸 샤프트에서 이제 무거운 하중을 전달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좌측 그림에서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선형 베어링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리니어 베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스틸 샤프트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볼 베어링에 대한 큰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범용 레이디얼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범용 레이디얼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은 축 방향 하중 또는 토크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림 7-9를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더 편하실 텐데, 그 옆에 7-10 그림을 보시면 앵귤러 컨택트 베어링의 단면인데, 화살표 방향을 보면 외부 하중을 한쪽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베어링을 이제 설치를 하실 때는 방사형 베어링 또는 부싱의 경우에는 목재를 이제 작업하는 경우 먼저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올바른 구멍이 나올 때까지 점차 큰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그림 7-12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카운트 버어 비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베어링이 앉을 수 있도록 홈을 먼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베어링 설명이 더 있네요. 베어링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올바른 외경에 도달할 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점점 큰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목재와 같은 방식으로 카운터 보어를 만들 수 있지만 금속을 처리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운터 보어는 휴대용 핸드드릴 도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금속 베어링에 구멍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드릴 프레스 또는 밀링 머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베어링 자리를 만들 때는 핸드 드릴 같은 걸로 쓰는다기보다는 드릴 프레스 혹은 CNC 밀링 그런 머신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릴 프레스에서 카운터 보어 드릴 비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설명드렸었죠. 베어링 자리를 만들 때 이제 카운터 보어 드릴 비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구멍을 이제 점차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드릴 프레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밀링 머신에서는 카운터 보어를 생성하는 가장 좋은 툴을 이제 엔드밀이라고 하는데 엔드밀은 이제 바닥이 평평한 구멍을 만들 수 있어요.
평평하게 CNC 밀링으로. 그리고 베어링과 부싱을 장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볼 베어링의 경우에는 이제 고려사항이 이제 조금 있는데, 샤프트가 내부 레이스에 꼭 맞고 외부 레이스가 하우징에 꼭 맞도록 장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 7-14번, 7-14번 그림은 긴 샤프트를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구성을 보여줍니다. 이 방식의 변형에는 이제 외부 레이스에 플랜지가 내장된 베어링을 사용하거나 하우징의 어깨 대신에 이제 와셔 또는 너트를 사용하거나 샤프트가 베어링 내부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는 링 또는 샤프트 칼라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커플러. 커플러는 이제 커플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커플러는 두 회전하는 물체를 결합하여 토크를 서로 전달하는 것을 커플러라고 합니다. 샤프트에 무언가를 부착하는 것은 메커니즘을 구축할 때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네. 커플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네.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샤프트 확장 또는 기존 샤프트에서 연결, 아니면 그 샤프트의 기어를 연결하는 등의 추가적인 옵션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샤프트의 연결, 두 개의 샤프트를 유연하게 연결하려고 하면 이제 범용 조인트라고 하는 U 조인트가 있는데, 그 U 조인트가 지금 그림 7-23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나와 있어요. 많이 어디서 보셨죠? 관절처럼 생겨가지고. 그래서 조인트는 다양한 크기와 이제 모양으로 제공이 되는데 다양한 각도로 꺾어지게 됩니다. 또한 조인트의 특성에 따라서 크기가 다른 샤프트끼리 이제 연결을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프트에 모터를 부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품의 모터 자체가 지금 달려있는 그림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모터를 샤프트 자체에 탭 구멍이 있어서 구성품에 직접 나사를 조여서 부착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제 최소한 모터 샤프트에 이제 부착하기 위해서는 파일이나 샌드페이퍼로 약간의 질감을 주고 이제 다듬어서 부착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아까 전에 접착제 쓸 때도 이제 접착되는 표면을 이제 고르게 해서 부착하는 거랑 똑같이 이 샤프트랑 모터끼리 연결을 할 때도 그 이제 연결되는 그 부위에 표면이 매끄럽도록 질감을 줘서 이제 부착을 해야지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성품이 서로 잘 붙잡아주고, 또한 이제 조일 때 나사 외에 클램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클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7-20 그림을 보시면 저게 클램프예요. 그리고 샤프트의 기어 부착. 컴포넌트를 샤프트에 부착하는 옵션은 기본적으로 샤프트에 모터를 부착하는 것과 동일하지만 기어를 부착할 때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샤프트에 기어를 눌러 끼워 맞추는 방법이 있지만, 기어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고자 할 때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접착제나 에폭시를 사용해서 고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고정핀을 이용해서 구성품의 측면에 작은 구멍을 낸 다음에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시는 지금 7-24 그림이 지금 핀을 이용해서 먼저 구멍을 내고, 구성품에 구멍을 내고 거기에 이제 핀을 꽂아서 이제 회전하는 것을 이제 기어를 부착을 하는 것을 잡아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샤프트 칼라라고 하는 아래쪽에 이제 맥마스터 이제 7-26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맥마스터라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샤프트 칼라가 나와 있는데, 이 샤프트 칼라는 이제 잠금 고리 혹은 뭐 클램프 형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샤프트 칼라는 이제 고정 나사 및 클램프 유형으로 제공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퍼기어 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 스퍼기어 그냥 일반적인 기어다 하고 간단하게 넘어갔었는데, 이제 앞서 설명하였던 기어에 대해 이해가 되었다면 기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어의 장점 중에 하나는 외경과 톱니수, 즉 이수, 톱니수와 같이 두 가지만으로 간단한 이제
외경이랑 기어의 외경이랑 톱니스 이 두 가지만으로도 간단한 방정식을 사용해서 정확한 중심거리를 포함하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기어의 강점이고요. 기어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왼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스포 기어 구동 트레인의 구조와 관련 어휘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두 기어의 피치원 지름이 맞물리는 형상이에요. 따라서 맞물리는 기어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형 피치가 같아야 한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원형 피치. 그 피치만 같으면 맞물리는 기어를 만드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아이들러 기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들러 기어는 기어가 이제 3개 이상의 기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아래쪽 그림이 그런데 7-38 그림이 이제 기어 3개가 있는데, 양 끝과 끝에 이제 지금 이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왼쪽에 있는 큰 기어를 이제 입력 기어라고 하고, 오른쪽에 끝에 있는 작은 기어를 출력 기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는 것을 아이들러 기어라고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맞물리는 두 개의 기어가 있으면 회전할 때 두 기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러 기어는 두 기어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아이들러 기어라고 해요. 메커니즘상 기어비는 변하지 않는다. 이 아이들러 기어를 입력을 하면 입력 및 출력 기어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이유죠. 아이들러 기어를 사용하는. 아이들러 기어는 입력 및 출력 기어에 부착된 샤프트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안정적이다. 입력 및 출력 기어 사이에 위치한 아이들러 기어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출력 기어의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아이들러 기어가 굉장히 크기가 크다고 가정을 하면 입력 기어랑 출력 기어가 거리가 굉장히 멀 것이고, 아이들러 기어가 되게 소형이다 하면 입력 기어랑 출력 기어가 굉장히 가까울 것인데, 그래도 아이들러 기어가 껴있으면 입력 기어의 회전 방향이랑 출력 기어의 회전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 기어가 있습니다. 복합 기어. 복합 기어도 이제 이 좌측의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더 편리하실 텐데, 복합 기어는 동일한 기어의 중심에 둘 이상의 기어가 있을 때 형성됩니다. 복합 기어 시스템에는 여러 기어 쌍이 있고요. 각 기어에는 고유한 기어비가 있지만 축을 공유한 기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어비를 곱하여 시스템에 또 다른 기어비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복합 기어는 토크를 높이고 속도를 줄이기 위해 약한 모터를 기어링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어가 한 샤프트에 2개 이상이 결합된 게 복합 기어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플리어 벨트 또 나왔네요. 플리어 벨트, 장거리에 걸쳐 토크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벨트 또는 체인 드라이브가 기어보다 선호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에서 페달과 뒷바퀴 사이에 체인이 아닌 수많은 기어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며 실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또한 많은 기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맞죠? 때문에 풀리, 스프로킷, 벨트, 체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먼저 풀리와 벨트는 같이 사용되고, 풀리의 경우 V자형, 그루브라는 것은 U자형이에요. U자형 등등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한 기어와 마찬가지로 샤프트와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력 풀리가 출력 풀리보다 작은 경우에만 기계적 이점이 있다고 해요. 벨트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 베어링이나 부싱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벨트로 연결된 풀리는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고요. 만약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하면 풀리에 연결된 벨트를 한번 꼬아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벨트 자체를 이렇게 꼬아서. 그리고 벨트는 이제 얇고 견고할수록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리아 벨트가 있다고 하면 스프로킷이랑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짝인데 서로 이제 짝을 이루는데, 앞서 폴리아 벨트를 설명할 때 자전거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자전거는 폴리아 벨트가 아니라 스프로킷이랑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좌측에 7-41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래쪽에 스프로킷이라고 하는 조그만 거랑 그걸 감싸고 있는 이제 체인이 보이시죠? 스프로킷과 체인도 마찬가지로 서로 맞물려 작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워 스크류 나사 또 나왔네요. 파워 스크류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기하학적인 구조 덕분에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는 기능이 있었다. 그죠? 나사의 일반적인 형태는 나사산 로드와 나사 머리가 결합된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로드 전체가 나사산으로 이루어진 형태도 있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에 나와 있죠. 이 로드라는 것도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 전체가 그냥 나사산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파워스크류는 리프팅 기능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고정할 때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하중을 보다 효율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 형상의 나사산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파워스크류 처음 나왔을 때 설명드렸듯이 파워스크류가 일반 나사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설명드렸을 때 좌측에 그림 보셨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파워스크류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 나사를 한번 자세히 보셨다고 하면은 그 파워스크류가 원뿔형으로 생겼었어요.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프링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프링은 기계 메커니즘상 매우 유용한 구성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스프링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기계 장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스프링 종류 중에서 압축 스프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압축 스프링이 가장 일반적인 스프링이라고 하네요.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리턴 스프링이라고 칭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예로 들면 이 압축 스프링은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볼펜 있죠. 볼펜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스프링이기도 하고요. 또한 스프링이 구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이제 압축 스프링 자체를 이제 하우징으로 감싼다거나 견고한 샤프트를 스프링 안쪽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기도 뭐 간단한 공식이 나오네요. 그림 7-43은 압축 스프링의 용어들이랑 물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나오네요. 포스는 K 곱하기 X. 여기서 K는 스프링 강성을 말합니다. 강성.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스프링 강성은 이제 스프링마다 다 다른데 한번 그대로 일단 읽어볼게요. 강성은 주어진 무게에서 스프링이 얼마나 많이 뭉개지는지 뜻하는 스프링 개수라고 합니다. 그 값에 이제 프리랭스 거리값을 곱하면 저희 여태 토크 아까 했었죠. 토크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토크는 강성 곱하기 거리값.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압축 스프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인장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확장 스프링이라고도 하며 압축 스프링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압축 스프링은 이제 힘으로 압축하려고 할 때 원래 사이즈로 다시 펴지려는 저항을 가지고 있지만은 확장 스프링은 반대로 스프링을 당겨서 확장시키려고 할 때 원래 사이즈로 수축하려는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플러가 있겠죠. 스테이플러 심을 한번 교체해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스테이플러 심을 교체하기 위해서 뚜껑을 이제 스테이플러 뚜껑을 열었을 때 안쪽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면 인장 스프링이 늘어져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압축 스프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압축 스프링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 비교적 견고한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상태가 이렇게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늘리면 다시 수축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장 스프링에 비해서 확장 스프링이 아니라 압축 스프링에 비해서 비교적 견고한 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설계하기가 이제 압축 스프링에 비해서 인장 스프링이 좀 더 수월하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스프링의 마지막 비틀림 스프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틀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물건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빨래집게, G덧, 헤어클립 등이 있습니다. 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열리고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휴식 상태, 즉 닫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틀림 스프링의 분류는 그림 7-46과 같이 옆에 있는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과 같이 중심 나선에서 튀어나오는 두 개의 다리의 각도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차례대로 이 다리가 지금 이루는 각도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각도에 따라서 이 비틀림 스프링을 분류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겹판 스프링, 스파이럴 스프링이 있습니다. 겹판 스프링은 어휘 그대로 판 형태이고요. 간단하게 다이빙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빙 즉 다이빙을 할 때 사람이 그 다이빙대 위에서 막 점프하다가 뛰죠. 그 판 자체가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점프를 이제 할수록 이제 다이빙대가 이제 탄력을 받아서 다이빙 효과를 이제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버스 운전기사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쿠션 효과, 즉 이제 뭐 자동차 서스펜션이라고도 하죠. 거기도 이제 판 스프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럴 스프링은 힘이 중지될 때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성질이 있다. 그 예로는 줄자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일단 7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8장을 들어갈 겁니다. 네, 8장에서는 이제 기계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운동을 이용한 작업으로 변환하는 법에는 간단한 모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출력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기계적 결합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모션 유형을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크랭크는 기본적으로 회전 샤프트에 부착된 레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회전 샤프트가 크랭크 자체를 구동할 수 있고 크랭크를 이제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이제 왕복 운동 또는 전후 운동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크랭크의 허용 경로는 크랭크 자체의 직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8-1 저측의 이제 그림을 보시면 왼쪽의 크랭크는 이제 중력에 의존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력으로 구동되는 중력 구동이고요. 오른쪽 크랭크는 출력 샤프트 또는 이제 레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크랭크 자체에 이제 어느 정도 의존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캔과 팔로워가 있습니다. 약간 크랭크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캠이랑 이제 팔로워라는 게 있어요. 캠은 이제 주기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하나 이상의 물체가 있을 때 유용하다고 합니다. 캠은 이제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편심 또는 원형이 아닌 약간 타원? 비원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캠은 현대에서 이제 내연기관 밸브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캠의 종류에서 이제 엣지 캠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캠을 엣지캠이라고 하고, 왼쪽에 이제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저렇게 약간 편측으로, 온전한 원형이 아니라 살짝 편측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원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걸 이제 엣지캠이라고 하고요. 캠이 이제 이제 회전 운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을 이제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캠과 팔로워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자고 하면은 캠의 최고점과 최소 반경 사이의 거리를 스로우라고 하는데 이 스로우는 캠이 팔로워에 전달할 수 있는 최대 선형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캠의 운동량을 이제 전달받은 팔로워가 평평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8-2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형으로 전달받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곡면 또는 반구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팔로워가. 그 다음 이제 캠 샤프트는 캠을 회전시키는 회전 입력 샤프트이고요. 캠 샤프트는 팔로워가 선형 모션을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모션을 전달하는 가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8-3을 한번 보시면 달팽이 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꾸준히 상승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확 떨어지게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달팽이 캠 이제 특성상 이제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뾰족한 부분에 의해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즉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팽이 캠의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이제 레친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로브라고 하는 게 이제 총 4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캠이 회전을 할 때 총 4개가 로브가 4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동작도 4개가 되겠죠. 캠에 의해서 생성되는 모션은 로브의 형태나 캠 샤프트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캠은 이제 너무 작은 캠을 사용하게 되면 팔로 동작하는 범위가 되게 작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이 비교적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캠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캠입니다. 페이스캠은 레이디얼 캠 또는 플레이트 캠이라고도 하는데 핀 또는 롤러를 통해서 움직임을 전달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의 홈에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는 형상이고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5에서 왼쪽 그림. 일반적으로 팔로워가 페이스캠 홈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럼캠은 왼쪽 이제 8-5 그림에서 오른쪽 거를 보시면 되시는데 드럼캠은 이제 배럴캠 또는 원통형 캠이라고도 하는데 팔로워가 드럼캠의 바깥쪽 면에 이제 파져 있는 이제 홈 경로에 따라서 작동을 합니다. 드럼캠은 이제 일반적으로 경로를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이제 팔로워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동작 모션을 만들고요. 페이스캠과 드럼캠은 사실상 이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취미 수준으로 만들어 보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방법에서 이제 캠과 이제 팔로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다음에 링크라는 게 있어요. 링크는 하나의 기계 구성 요소에서 다른 구성 요소로 동작을 전달하는 장치이고요. 링크는 단순하고 적은 비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링크는 대표적 기능으로 방향 변경 또는 이동 경로를 변경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메커니즘 기능이고요. 이제 그림 8-6, 즉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4개의 막대들이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죠. 즉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4개의 막대들이 이제 링크가 되어서 다양한 모션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막대들의 크기에 따라서 생성되는 모션들이 각각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생활에서 자동차 와이퍼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링크의 예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와이퍼 말고도 이제 우산도 각각의 철사들이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펼 수 있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8-8 그림을 한번 보시면 간단한 골판지와 연결 패스너를 이용해서 링크가 적용된 물체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8-8 그림은 이제 왼쪽 펜을 동작한다고 할 때 왼쪽 펜과 이제
링크되어 있는 각각의 골판지들이 이제 모션을 이제 취하겠죠. 왼쪽 펜을 이제 동작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펜이랑 이제 또 골판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 펜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 오른쪽 이제 링크되어 있는 이 오른쪽 끝에 펜도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레칫 M4이라는 게 있어요. 레칫은 이제 기어의 모양과 유사한 노치가 있는 바퀴예요. 휠. 그림 8-9 이 조그만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폴은 노치에 밀착되어 있는 레칫이 회전 운동을 할 때 단계적으로 구동이 된다. 레칫 폴 시스템은 샤프트가 한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레칫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멈춤새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치예요. 이 멈춤새가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회전을 할 수 있고 그 멈춤새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구동이 된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마타. 이 오토마타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단순 기구물인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기 오토마타는 인형, 마케팅 형태의 캠, 링크, 스프링 등 매우 복잡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오토마타 인형의 경우에는 전자부품, 센서 그런 게 없고 그냥 단순 메커니즘적으로 상호작용만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설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후에 이제 뭐 현대에 들어서는 이제 모터나 이제 전자부품을 결합을 해서 작동하는 그런 오토마타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오토마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 사람의 손, 증기 또는 물에 의해 구동이 되었지만 기원전 2세기 또는 3세기경에 이집트에서 이제 오토마타가 나타났는데 운동을 통해서 물리 법칙을 탐구하기 위한 교육 도구로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토마타의 휴머노이드 형태, 즉 인간 형태, 로봇 형태 초기 모델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1495년경에 설계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8-14 그림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장은 이제 제품 제작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생산 플로우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품 제작, 이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재료 혹은 이제 구성 요소들, 일반적인 기술, 메커니즘 전부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스케치, 즉 3D 어셈블리 모델 설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일부 이제 부품들은 기성품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기성품으로 대체 불가한 이제 부품들은 3D 모델링을 통해 3D 프린팅 혹은 이제 레이저 커팅으로 현대의 이제 빠른 프로토타이핑 기술을 적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적 결합 및 이제 고정을 하여서 제품을 제작을 하고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닌 거죠. 제품을 제작해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품 제작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주변인들의 생각을 공유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디어를 혹은 피드백을 받아서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제품을 제작을 한다는 등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영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생산 단계를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작 단계에서는 수동으로 수행하는 방법, 즉 아날로그 방식과 이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디지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코시스템이라고 한다. 옆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에코시스템인데 에코시스템 단계를 한번 옆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제 제작 단계를 그림과 같이 방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계를 진행을 하고 설계한 거 바탕으로 제조를 하고 그 제조된 것을 각각 조립을 해서 이제 최종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확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변의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해서 제품의 수정 사항이나 이런 뭐 고쳐야 될 점 뭐 그런 것을 더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설계 단계에서
디지털 설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설계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CAD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CAD 많이 들어보셨죠? 즉, 이 CAD는 이제 컴퓨터 지원 설계를 나타내는데, CAD 프로그램은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단순 설계 이상의 능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설계 능력이 조금 이제 CAD 다루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설계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그것도 이제 사용자 역량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겠죠. 또한 부품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파일을 CAD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성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2D 디자인이 있는데, 이제 디지털 설계에서는 2D 디자인은 종이 스케치의 디지털 버전이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선을 만들 수 있는데, CAD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은 기어를 스케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프로그램으로 그 디지털 라인을 따라서 레이저 커팅도 가능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제 잉크스케이프랑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CAD 프로그램인 오토캐드와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적인 측면과 사용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전문적으로 뭐 학원을 가서 배운다거나 아니면 저희 치킨부에서도 교육이 이제 자주 열리니까 오셔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먼저 이 위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2D라고 써여 있죠. 2D 프로그램이 지금은 차례대로 잉크스케이프, 큐캐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오토캐드 이렇게 있는데 뭐 비교해 놓은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각각의 뭐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 이런 걸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잘 비교해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D 디자인 말고도 이제 나아가서 3D 디자인이 있어요. 대부분의 3D 디자인은 프로그램에서 3D 프로그램에서 2D 스케치를 이제 시작을 먼저 하시고, 즉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 스케치를 가지고 이제 밀고 당기거나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3D 모델을 형성을 합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일종의 와이어 메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일부는 솔리드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솔리드 형태인데, 솔리드 형태로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제조에 있어서 가장 잘 맞는다고 합니다. 3D 디자인에 있어서 3D 프로그램들은 흥미로운 점이 모델링한 부품들을 실제로 이제 각각 서로 연관지어서 조립, 즉 어셈블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를 통해서 이제 화면에서 부품을 이제 실제로 움직여보고 실제 기능을 모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품이 이제 움직일 때 서로 간섭이 있는지 미리 체크도 이제 3D 프로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즉 어셈블리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을 조립하여 최종 메커니즘의 모양을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3D 프로그램의 강점이죠. 따라서 항상 제품을 이제 구성할 때는 제품의 부품들을 완벽하게 맞는 형태인지 뭐 CAD 프로그램에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거는 이제 3D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나 이제 비교들을 표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비교해 보시고 이제 자신에게 이제 사용자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제조, 이제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이제 제조 단계가 있는데, 제품을 제작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제작을 하거나 전문 기술자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는데, 스스로 직접 제조할 때는 이제 그때 문제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좀 단점으로 뽑히겠죠. 그리고 처음 제품을 제작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이제 벤치마킹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제작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그건 결코 이제 효율적이지 못한 이제 제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품을 사용한다거나 비용적으로 좀 여유가 되신다면 전문 기술자에게 맡기는 방법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해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그림 두 가지는 제조에 있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드릴 프레스와 이제 클램프 바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주조 및 성형이라고 하는 이제 즉 금형 많이 들어보셨죠? 금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금형을 이제 제작해 놓는 방법이 있는데, 금형을 먼저 제작을 하여 금형 캐비티에 X형 플라스틱 화합물을 붓고 경화시킨 다음에 몰드로부터 이제 그 경화된 이 플라스틱
액형 플라스틱을 제거하고 부품을 제작을 하는 게 이제 금형이라고 해요. 금형은 이제 3D 형상의 부품을 이제 대량 생산, 다량으로 복제할 때 이제 가장 이제 경제적인 방법이고요. 추가적으로 그 이제 액체형 이제 플라스틱 화합물에다가 염료를 사용해서 원하는 색상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형으로 부품을 생산을 할 때에는 내부에 기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유의하셔야 돼요. 기포가 생기게 되면 그 금형에 이제 부었던 이런 수지에 이제 기포가 차게 되면 온전한 제품 형태를 띠기가 어려울 수가 있겠죠. 즉 불량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 제조까지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이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확산 단계가 있어요. 확산 단계는 제조된 각 부품들을 조립하여 완성하는 것만으로도 끝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확산은 당신이 한 일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맞아요. 제품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피드백 받고 또 팔고 더 좋게 만들고 수정을 통해서 아무튼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품 제작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요. 옆에 있는 지금 9-8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생산된 제품에 대한 확산의 예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제품에 대한 특허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특허는 디자인과 사물을 보호하고 그렇죠. 특허를 내면 제가 낸 특허에 대한 그 디자인, 제품의 디자인을 이제 보호받을 수 있겠죠. 기능이나 작업에 대한 일부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허를 내게 되면. 또한 이제 오픈소스로 많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확산 단계를 거쳐서 뭐 추가적인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또 다른 이제 상품으로 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교재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교육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